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의 본질을 속 시원하게 보게 드리는 일보TV 일보쌤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입문일본어 강의 개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시작 전에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본질적으로 일본 문화와 국민 정서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두 번째는요, 그런 일본 문화가 일본어 발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한국인이 최단 시간에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일본이란 나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일본어 표현법은 한국어와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 일본어 표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결국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국민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일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일본어 학습에 들어가실 텐데요. 사전에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려는 것은 일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문자 암기가 일본어 공부인 줄 착각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정확한 발음부터 익히지 않고 무작정 문자를 암기하다 보면 일본인에게는 이물감이 느껴지는 발음과 표현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설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서 비호감 일본어를 구사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본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할 일본어 공부의 방향과 바람직한 학습 방법, 그리고 일본어 학습 목표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상대방에게 환영받고 받아들여지는 위화감 없는 일본어 구사를 목표로 함께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한 장 보고 가실까요? 보시는 그림은 KBS 파노라마에서 방영된 순다랜드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순다 해협은 수마트라 섬과 자바섬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고 순다 열도는 인도네시아 내해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이 지금은 오른쪽 사진과 같이 섬으로 변해 있지만 1만 4천 년 전까지는 이곳 동남아 지역이 육지로 이어진 거대한 대륙이었다고 하는 가설입니다. 순데랜드가 아니에요. 순다랜드라는 거대한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동남아 사람들이 수상가옥에 살고 카누 같은 배를 타고 마실도 다니고 시장에 가는 모습을 떠올리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런데 1만 2천 년 전부터 기온이 갑자기 상승해서 이곳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살 곳을 찾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북쪽으로, 우리 한반도 쪽으로, 또 일본 열도 쪽으로. 그러다가 7,500년 전에는 급속히 해수면이 상승해서 결국 순다랜드가 스몰되어 붕괴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1만여 년 전에는 일본 열도가 아시아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고 동해 지역만 큰 호수처럼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과 육지로 이어져서 걸어서 왕래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해수면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완전히 분리되어 섬나라로 고립되어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 구석기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엄마 뱃속의 아기가 엄마 탯줄에서 분리되는 고통 또는 공포? 일본의 구석기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지시나요?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일본인의 심증 심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외심, 공포심을 함께 공감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꾸며봤습니다. 일본인들의 심증 심리에 경외심이나 공포심을 갖게 된 배경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자연재해, 우리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아까 앞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분리공포.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 한국의 선비 문화에 대해서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손자병법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아주 귀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뇌된 화의 개념인데, 화라고 하는 건 본래 서기 600년경에 성덕태자가 개혁을 하면서 주창한 개념이에요. 당시 일본 열도는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의 각축장이었어요. 근데 이 성덕태자가 백제 위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화합을 하자는 뜻에서 이 화의 개념을 내세운 거죠. 근데 이것이 변질돼 가지고 지금은 권력자에게 무조건 복종해라 하는 거죠. 복종하라. 잘못이나 어떤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발설하지 말고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인들은 늘 분위기를 읽는다든지 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하는 거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결국 권력자에겐 절대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한없이 작아져야겠고 권력자는 한없이 커져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는 일상생활이나 개인은 축소지향적이에요. 권력자는 한없이 커져야겠다는 거죠. 커지면 에너지가 축적되면 뭐합니까? 전쟁을 했던 거죠. 결국 일본이라는 나라는 축소지향의 나라이면서도 확대지향의 나라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본 문화가 일본 사람들의 발음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 그럼 다음 일본인들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본의 심층 심리와 일본 문화가 일본인에게 어떻게 발음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자, 한국은 판소리의 방출형 발음입니다. 마음껏 뿜어내는 거죠. 그러나 일본은 전통 연극 노, 능이라고 쓰는데요. 노에서 알 수 있듯이 절제형 발음입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발음하는 것은 일본에는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발음하지만 일본에는 그런 발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발음 중에 청음이 있고 타음이 있고 또 장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청음이라는 것은 오시붐도라는 글자판이 있죠. 그게 바로 청음입니다. 그 청음에다가 넋줄 청음에다가 점을 찍어 가지고 발음하는 것이 타음이고요. 그 다음에 장음은 한 박자 늘려서 발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성문을 활짝 열고 카, 키, 구, 케, 코 하고 발음할 수 있어요. 또 성문을 활짝 열고 가, 기, 구, 게, 고 목구멍이 열려 있죠? 근데 일본에는 이런 발음이 없어요. 그런 발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인들은 카키, 구, 게, 코를 어떻게 발음하느냐? 로마자로는 K라고 씁니다. 근데 실제 일본인들 발음은 기역에다가 액센트를 주는 거예요. 가기국의고의 초성 기역에다 액센트를 쾅 찍고 우리 발음에 비해서 60-70% 정도로 발음을 짧게 발음합니다. 그것이 청음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기역에다 액센트를 주세요. 가, 기, 그, 게, 코, 가기, 그, 게, 코, 가기, 그, 게, 코. 결코 카키, 그, 게, 코가 아니에요. 가기, 그, 게, 코 하다 보면 목젖이 내려와야죠. 성문이 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그, 게, 코, 가기, 그, 게, 코. 기역에다 액센트를 주세요. 이러면 아주 빨리 발음을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타음입니다. 타음은 가기구개고 G라고 쓰긴 쓰는데 우리는 가기구개고 영어에 유성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못 먹어도 고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일본 사람이라면 영어처럼 유성음이 있기 때문에 타음은 즉 유성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령은 뭐냐면요. 가기구개고는 가기구개고인데 윽이라고 하는 건 준비 발음이에요. 미리 윽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윽가, 윽이, 윽으, 윽에, 고, 가기구개고, 가기구개고, 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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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구개고 이렇게 발음해요. 이게 우리 발음에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조금 익숙해지면 자리를 잡을 겁니다. 이 발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발음에 비하면 이건 뭐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일본 발음에 장음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단어는 장음이 있어요. 그러나 일본어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발음 규칙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오지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지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가 길고 지가 짧죠. 오지상 하면 아저씨예요. 일본에서 이 아저씨라는 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는 삼촌, 외삼촌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상 하면 뭐예요? 할아버지입니다. 길게 발음하면 할아버지란 뜻이에요. 아주머니,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오바상 하면 아주머니지만 즉 큰엄마, 작은엄마, 고모, 이모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오바상하고 길게 발음하면 할머니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은 청음, 타음, 장음이다.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일본어를 배워서 마치 기관총 쏘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그건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배구 토수형이에요. 짧게 비완성형으로, 즉 혼자 대화를 완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배구에서 공이 넘어오면 우리끼리 주고받다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완성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이 겉돌면 함께 겉돌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다테마예요. 자기의 본심은 있어도 그걸 조금 덮어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맞춰가면서 함께 겉돌면서 조금씩 상대방의 의도나 진의를 파악해간다. 이게 일본어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이게 능통한 일본어입니다.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싹싹하죠. 근데 이제 특히 감사를 해야 할 경우나 또 사과해야 할 경우는 거의 즉각적이에요. 아주 반응이 빠르죠. 이렇게 해야 자기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요구받았을 때는 함부로 평가하지 않아요. 단정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끔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그 생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일본인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생존 방식입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능통한 일본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은 극도로 자제됩니다. 간접적인 표현, 완곡한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분을 표시하는 말이 발달해서 이 종조사나 기분의 부사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말해서 다치기보다는 이런 말로 자기의 기분을 대변한다, 그런 거죠. 이 가라고 하는 건 불확실의 기분을 나타냅니다. 말 끝에 내를 붙이게 되면 상대방에게 동의나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느낌이고, 요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모르는 거에 대해 내가 알려주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 가하고 내를 섞어서 가네, 가하고 요를 섞어서 가요, 또 요하고 네를 섞어서 요네, 이렇게 네요는 없어요. 네요는 없고 요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시 하는 것도 의문문이지만 오이시까, 불확실한 기분이니까 묻는 거예요. 오이시네, 맛있다, 그지? 또는 오이시요, 맛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초창기에 왕초보 시절에 적어도 가네요를 쓸 수 있으면 일본어에서 생동감이 느껴져요. 즉 살아서 꿈틀대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가네요만이라도 이런 식에 익혀놓자. 자, 그 다음에 비완결형 표현이 발달되어 있다. 말하다마는 거예요. 뭐뭐입니다만, 그렇긴 합니다만 하고 결론을 내지 않는다. 또 뭐뭐인지도 모르겠다, 나니 까모, 뭐뭐인지도 그럴지도 하고 말을 싹 멈춰버려요. 너 음식 뭐 좋아하니 했을 때 스시 좋아해, 스시야 하면 좋을 거를 스시까나 스시일까나,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 않고서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죠. 또 뭐뭐라고 생각한다 하는 건 우리도 있죠. 그러나 너 뭐 마실래 했을 때 나 주스 마시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또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고, 우리도 물론 쓰죠. 이렇게 열거하는 거. 그런데 2011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동북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발생했죠. 또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죠. 그 이후부터인지 다리똑가라는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뭐뭐 하기도 하고 라든가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물론 A똑가, B똑가, A라든지 B라든지 독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리와 독가를 섞어서 다리똑가. 너 어제 뭐 했니?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라든가 영화를 보기도 하고 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인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눅 들었다고 할까? 이제까지 잘 나가던 일본이 총체적으로 무너진 느낌. 이게 뭐지? 우리나라 뭐가 잘못됐구나. 이제까지 잘 나가던 일본에 대해서 의문고를 달기 시작했다. 이런 대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쨌거나 요즘에 이 다리똑가라는 말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어를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본어 분위기가, 일본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아야 능통한 일본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할 배경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인의 심층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경외심 그리고 공포심이 일본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발음하도록 만들었는지, 그리고 일본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표현법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화감 없는 일본어를 목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인한테 일본어 잘하시네요 라는 뜻으로 일본어 조주 데스네 이런 말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립 서비스예요. 일본어를 떠듬떠듬 몇 마디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화감 없는 일본어군요, 즉 이와칸노 나이 니혼고 데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면 기뻐하셔도 됩니다. 단 속으로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인문일본어를 시작합니다. 문자 발음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따끈따끈한 강의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